궁녀 등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궁에 들면 평생 나갈 수 없다. 1782년 봄 창덕궁 도나문 앞 12살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궁궐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자유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심지어 꿈꾸는 것조차 금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수만 명의 여인들이 이 문을 넘었습니다.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대부분은 강제로. 가난한 집안의 딸들은 궁녀가 되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는 희망에 끌려왔습니다. 양반가의 몰락한 딸들은 신분을 숨기고 궁녀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소녀들은 부모가 빚을 갚기 위해 팔려왔습니다. 그렇게 궁궐 안으로 들어온 그녀들을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궁중 생활? 왕과 왕비를 가까이서 모시는 영광? 아니었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궁녀들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돼 밤 11시에 끝났습니다. 하루 17시간,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곤장 80대. 시선 한 번 잘못 주면 귀양. 왕의 그림자를 밟기만 해도 죽음. 이들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하나. 완벽한 침묵과 복종뿐이었습니다. 궁궐 밖 사람들은 궁녀를 부러워했습니다. 왕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궁 안의 진실은 달랐습니다. 궁녀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구였습니다. 이름도 감정도 미래도 없는 존재.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역사책이 감춘 궁녀들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녀들이 겪은 7가지 충격적 진실. 입궐부터 죽음까지 그 긴 여정 속에서 그녀들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780년 경상도 안동의 한 가난한 집. 10살 소녀 춘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궁에 가는 거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도 전에 춘희는 궁궐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조선시대 궁녀 선발은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자진 입궁. 가난한 집안에서 딸을 궁에 보내면 쌀과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강제 징발. 전국에서 7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 소녀들을 선발해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올해 궁녀 선발에 경기도 120명, 충청도 80명, 경상도 100명을 징발하라. 한번 궁에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난한 부모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궁녀로 보내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입궁 첫날 소녀들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먼저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너는 이제 막동이다. 너는 애기다. 너는 복남이다. 본명은 버려지고 궁녀로서의 이름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조선시대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궁녀들은 짧은 머리를 해야 했습니다. 여자로서의 정체성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설날에만 집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검열을 거쳐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진짜 마음은 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내용은 모두 지워졌습니다. 당시 궁녀의 평균 입궁 나이는 10세. 가장 어린 궁녀는 겨우 7세였습니다. 놀이터에서 뛰놀아야 할 나이에 이 소녀들은 궁궐의 어두운 복도를 걸었습니다. 부모의 품에서 자라야 할 시기에
낯선 상궁의 매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1790년 한 궁녀가 몰래 쓴 일기가 발견됐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이름을 기억하려 애쓴다. 잊으면 안 된다. 나는 춘이다. 안동에서 온 춘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궁녀들은 자신의 본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궁 안에서 부르는 이름이 진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의 과거는 지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10살 소녀가 부모와 이별하며 궁궐문을 넘는 그 순간을 기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궁녀는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강제였다고. 그 시대 가난한 집안의 딸들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궁으로 가거나 기생이 되거나 굶어 죽거나. 이 선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어린 시절 빼앗긴 꿈은 돌아올 수 있을까? 강제된 운명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시스템에 의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려 애쓴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것이 첫 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름을 빼앗긴 그녀들이 어떤 규율 속에서 살아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녀 세계는 엄격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가장 아래는 생각시, 7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 궁녀로 심부름과 청소를 담당했습니다. 그 위는 나인, 10세에서 15세 사이로 본격적인 궁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위는 상궁, 최소 15년 이상 궁에서 일한 베테랑 궁녀로 다른 궁녀들을 관리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는 지밀상궁, 왕과 왕비를 직접 모시는 최고위 궁녀였습니다. 1785년 정조시대 창덕궁에는 총 1200명의 궁녀가 있었습니다. 이 중 지밀상궁은 단 12명, 1200명 중 12명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평생 나인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궁중일기는 궁녀들의 하루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4시 기상, 세수, 궁궐 청소 시작. 오전 6시 왕과 왕비의 기상 준비. 오전 7시 조반 준비 및 시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자 맡은 업무 수행. 오후 6시 저녁 수라 준비. 오후 9시 왕과 왕비 취침 준비. 밤 11시 궁녀 취침. 하루 17시간 노동. 쉬는 날은 설날과 추석, 1년에 단 이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규율이었습니다. 궁녀들에게 적용된 규칙은 20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규칙 1. 왕 앞에서 고개를 들지 말 것. 왕이 지나가면 무조건 땅을 봐야 했습니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불경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규칙 2. 왕의 그림자를 밟지 말 것. 햇빛이 비치는 날 왕의 그림자를 밟으면 즉시 귀양이었습니다. 규칙 3. 궁 밖 소식을 묻지도 말하지도 말 것. 궁 밖 세상에 대한 모든 대화는 금지였습니다. 가족 소식조차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규칙 4. 감정을 드러내지 말 것. 웃음, 눈물, 분노 모두 금지. 무표정한 얼굴로 일만 해야 했습니다. 규칙 5. 다른 궁녀와 사적인 대화 금지. 업무 외 대화는 모두 감시당했습니다. 친구를 만드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형벌은 곤장. 대나무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형벌로 보통 30대에서 80대까지 맞았습니다. 1792년 한 궁녀가 왕비의 화장품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곤장 50대를 맞고 3일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1798년
한 궁녀가 다른 궁녀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 다 곤장 30대를 맞고 한 달간 감금됐습니다. 1805년 한 궁녀가 왕의 그림자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제주도로 유배됐습니다. 곤장을 맞고 죽는 궁녀도 많았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곤장 80대를 맞은 궁녀 김씨 사흘 만에 사망. 형벌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줘 다른 궁녀들을 겁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생존 궁녀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곤장 맞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숨을 참았다.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궁녀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실수하지 말아야 해. 오늘은 살아남아야 해. 그렇게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보여주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록은 말합니다. 궁녀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다고. 200가지가 넘는 규칙, 하루 17시간 노동, 공개 처형과 같은 형벌. 이 모든 것은 궁녀들을 완벽한 복종의 존재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인간을 도구로 만드는 시스템은 정당한가? 생존을 위해 감정을 숨기고 사는 삶은 과연 삶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권력은 사람을 얼마나 쉽게 억압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억압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견뎌낸 사람들의 용기를. 이것이 두 번째 장면이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잔인한 규율 속에서도 금지된 것이 하나 더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1794년 창경궁 20살 궁녀 복수는 매일 아침 대전 마루를 닦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젊은 내관 득삼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복수는 작은 쪽지를 득삼에게 건넸습니다. 나도 당신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쪽지는 상궁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뒤 복수는 곤장 80대를 맞고 제주도로 유배됐습니다. 득삼은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조선시대 궁녀에게 사랑은 금지였습니다. 궁녀 등록은 이렇게 적습니다. 궁녀는 평생 결혼할 수 없으며 남자와 사사로이 만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왜 이런 규칙이 있었을까요? 첫째, 왕실의 비밀 유지. 궁녀가 결혼해 궁 밖으로 나가면 왕실의 비밀이 새어나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둘째, 완벽한 헌신 요구. 왕과 왕비를 모시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했습니다. 가정을 꾸리면 집중력이 흐트러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왕실 혈통 보호. 만약 궁녀가 왕의 아이를 임신하면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결혼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을 법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궁녀들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사랑이 생겨났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궁녀와 내관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관도 궁녀와 마찬가지로 평생 궁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언제나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1802년 순조시대 한 궁녀와 내관이 몰래 만나다 발각됐습니다. 둘 다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됐습니다. 유배지에서 둘 다 1년 안에 죽었습니다. 1815년 또 다른 궁녀가 내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는 검열에 걸렸고 그녀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궁 밖으로 나간 그녀를 기다린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그녀는 거지가 됐습니다. 3년 뒤 그녀는 한양 거리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면 죽는다. 하지만 어떤 궁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궁녀와 궁녀의 사랑. 이것을 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 많은 상궁과 젊은 나인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관계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언니 마이너스 동생 관계였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 침소를 쓰고 밥을 함께 먹고 서로의 고통을 위로했습니다. 궁녀들에게 대식 관계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너무 가까워 보이면 의심받았습니다. 저 둘이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않나? 질투하는 다른 궁녀들이 고자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궁녀들은 사랑마저도 숨겨야 했습니다. 한 궁녀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녀를 멀리서 바라봤다.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 이 마음을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다. 궁녀들의 평균 수명은 40세였습니다. 대부분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사랑도 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들은 궁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20살 여인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곤장을 맞고 유배되는 그 순간을 기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궁녀에게 사랑은 죄였다고. 하지만 인간의 본능을 법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밀스럽게 사랑했고 들키면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할 권리를 빼앗긴 삶은 과연 삶이라 할 수 있는가? 시스템이 인간의 감정까지 통제할 권리가 있는가?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억압받은 사람들도 사랑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랑이 금지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이것이 세 번째 장면이 남기는 교훈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사랑마저 금지된 그녀들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눠야 했던 궁중 암투의 세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1800년 순조 즉위 직후 창덕궁 대전에는 두 파벌이 있었습니다. 김상궁 파와 이상궁 파. 두 상궁은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상궁 밑에서 일하던 젊은 나인 애기가 실수로 왕비의 비녀를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실수였지만 이상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상궁이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은 탓입니다. 결국 김상궁은 권한을 잃고 후궁처소로 좌천됐습니다. 애기는 곤장 50대를 맞았습니다. 궁궐안은 전쟁터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궁녀들의 파벌 싸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전 상궁과 중궁전 상궁 사이에 불화가 생겨 서로를 모함하는 일이 잦아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녀들에게 승진은 생존이었습니다. 나인에서 상궁으로 올라가면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월급이 2배로 늘고 개인 방을 배정받고 다른 궁녀들을 부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궁 자리는 한정돼 있었습니다. 1200명의 궁녀 중 상궁은 100명 정도. 경쟁률은 120일이었습니다. 승진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 완벽한 업무 수행. 15년 이상 실수 없이 일하면 자동으로 상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실수 한 번 안 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정치적 수완. 상궁의 눈에 들고 왕이나 왕비의 신임을 얻는 것. 이것이 더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궁녀들은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같은 처소에서 일하는 동료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1805년 한 나인이 동료 나인의 실수를 상궁에게 고자질했습니다. 동료는 곤장을 맞고 쫓겨났고 고자질한 나인은 승진했습니다. 1810년 한 상궁이 경쟁 상궁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저 상궁이 왕비 욕을 했습니다. 경쟁 상궁은 유배됐고 모함한 상궁은 지밀 상궁이 됐습니다. 이런 배신은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칼을 꽂았습니다. 언니처럼 따르던 상궁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궁녀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궁 안에는 진짜 친구가 없다. 모두가 적이다.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고자질꾼이 된다. 가장 치열한 암투는 승은을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승은이란 왕의 총애를 받는 것. 왕이 궁녀를 후궁으로 삼으면 그 궁녀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궁녀가 아니라 왕실 가족이 됐습니다. 하지만 승은을 받는 궁녀는 극소수였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승은을 받아 후궁이 된 궁녀는 100명 정도, 1200명 중 단 한 명꼴이었습니다. 그래서 궁녀들은 왕의 눈에 띄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예쁘게 화장하고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고 왕의 시중을 완벽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위험했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저 계집, 왕의 눈에 띄려고 수작 부리네. 질투하는 궁녀들은 모함했습니다. 저 궁녀가 왕을 유혹하려 합니다. 왕비나 대비가 이 말을 들으면 그 궁녀는 끝이었습니다. 즉시 궁에서 쫓겨나거나 곤장을 맞았습니다. 1815년 한 젊은 궁녀가 순조의 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알아차렸습니다. 그 궁녀는 밤새 사라졌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왕비가 독약을 먹였대. 하지만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궁 안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권력 다툼, 배신, 모함, 암살.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보여주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록은 말합니다. 궁녀는 서로에게 적이었다고. 생존을 위해, 승진을 위해 그들은 동료를 배신했습니다. 친구를 고자질하고 언니를 모함하고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 무슨 짓이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한정된 자리를 두고 1200명이 경쟁해야 하는 구조. 실수 한 번이면 죽음인 환경.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인간성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묻게 됩니다. 경쟁 시스템은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드는가?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도덕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극한 경쟁은 인간을 괴물로 만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것이 네 번째 장면이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지옥 같은 궁 안에서도 희망을 품었던 궁녀들의 꿈을 확인하게 됩니다. 1802년 창덕궁. 25살 궁녀 봉선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왕마마의 눈에 띄게 해주세요.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왕의 승은을 받아 후궁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조선시대 궁녀들에게 희망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승은을 받아 후궁이 되는 것. 둘째, 나이가 들어 출궁하는 것. 하지만 둘 다 거의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먼저 승은을 살펴보겠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궁녀를 후궁으로 삼은 경우 조선 500년간 총 97건,
평균적으로 5년에 한 번꼴이었습니다. 그것도 주로 왕이 젊고 후궁이 부족할 때였습니다. 왕비가 강력한 왕조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승은을 받은 궁녀의 삶은 어땠을까요? 극과 극이었습니다. 성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장희빈입니다. 궁녀에서 시작해 후궁이 되고 결국 왕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말은 비극이었습니다.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숙빈 최씨입니다. 궁녀에서 숙종의 후궁이 됐고 영조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왕의 총애를 받으며 평화롭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사례는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승은 궁녀는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1790년 한 궁녀가 정조의 승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비와 대비가 그녀를 미워했습니다. 6개월 뒤 그녀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궁녀들은 의심했습니다. 독살당한 거야. 하지만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805년 또 다른 궁녀가 순조의 승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왕의 관심은 점점 식어갔고 그녀는 외로운 후궁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궁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승은은 희망이 아니라 도박이라는 것을, 성공하면 천국이지만 실패하면 지옥보다 더한 곳이라는 것을. 그래서 많은 궁녀들은 다른 희망을 품었습니다. 바로 출궁. 조선시대 궁녀는 나이가 들면 궁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궁녀 등록은 이렇게 적습니다. 50세가 된 궁녀는 출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첫째, 50세까지 살아남는 궁녀가 적었습니다. 궁녀의 평균 수명은 40세. 대부분 50세 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둘째, 출궁 허가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왕비가 필요로 하는 궁녀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 상궁은 출궁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경험 많은 상궁을 왕실이 쉽게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출궁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30-40년 동안 궁에만 있었던 궁녀들은 바깥 세상을 몰랐습니다. 가족은 이미 죽었거나 연락이 끊겼습니다.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1820년 55세 궁녀 막동이 출궁했습니다. 그녀는 한양 거리를 헤맸습니다.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거지가 됐습니다. 2년 뒤 그녀는 궁궐 근처 골목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한 목격자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죽기 직전까지 궁궐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돌아가고 싶은 듯이. 출궁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궁녀들은 출궁을 포기했습니다. 차라리 궁 안에서 죽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어도 궁 안에서는 먹고 잘 곳이 있었으니까요. 한 궁녀의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출궁하고 싶다. 하지만 나가면 어디로 가지? 이곳이 감옥이지만 동시에 내 집이다. 나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늙었고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궁녀들의 희망은 언제나 허상이었습니다. 승은도 출궁도 모두 도달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희망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55세 할머니가 궁에서 나왔지만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그 모습을. 기록은 말합니다. 출궁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었다고. 30년, 40년을 궁에 갇혀 살던 사람이 갑자기 바깥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적응하지 못합니다. 기술도 없고 연줄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결국 거지가 되거나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궁녀들은 출궁을 포기하고 궁 안에서 죽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시스템이 모든 출구를 막아버렸을 때 인간은 무엇에 의지하는가?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희망 없는 삶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 지옥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품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것이 5번째 장면이 남기는 교훈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희망마저 사라진 궁녀들이 선택한 마지막 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1807년 창경궁 후원. 한 젊은 궁녀가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궁녀 김씨 연못에서 익사체로 발견됨. 사고사로 처리. 하지만 모든 궁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조선시대 궁녀들의 자살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해도 수십 건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살은 사고사로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궁녀가 자살하면 궁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궁들은 자살을 숨겼습니다. 연못에 빠져 익사했다.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궁녀들은 왜 자살했을까요? 첫째, 견딜 수 없는 고통. 하루 17시간 노동, 잔인한 형벌, 인간성 말살. 이 모든 것을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가 왔습니다. 1810년 한 15세 궁녀가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쪽지가 발견됐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둘째, 절망. 희망 없는 미래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궁에 갇혀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늙어서 죽는 것.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1815년 한 30세 궁녀가 독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동료 궁녀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자주 말했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셋째, 배신과 모함.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하거나 억울한 모함을 받으면 살 이유를 잃었습니다. 1820년 한 상궁이 경쟁 상궁의 모함으로 지위를 잃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매 죽었습니다. 넷째, 금지된 사랑.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거나 사랑이 발각돼 처벌받으면 살아갈 의지를 잃었습니다. 1825년 한 궁녀가 내관과의 사랑이 들통나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도중 그녀는 강에 뛰어들어 자살했습니다. 자살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목매기. 자신의 방에서 천으로 목을 졸라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익사. 궁궐 안연못이나 우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독약. 궁궐 약방에서 몰래 훔친 독약을 마셨습니다. 네 번째는 굶어 죽기. 밥을 거부하고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자살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은 24시간 감시당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830년 한 궁녀가 목을 매려다 다른 궁녀에게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구조됐지만 곤장 50대를 맞았습니다. 자살 시도는 불경죄로 간주됐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그녀는 더 철저하게 감시당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2년 뒤 다시 자살을 시도해 성공했습니다. 자살하지 않고 죽는 궁녀들도 많았습니다. 병으로 죽는 경우가 가장 흔했습니다. 궁녀들은 영양 부족, 과로,
스트레스로 몸이 약해졌습니다. 폐병, 장티푸스, 학질 등이 만연했습니다. 의료 혜택은 상공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일반 나이는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1835년 한 궁녀가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의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일 동안 방에 누워 있다가 죽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녀의 시신을 치우며 울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죽겠지. 죽은 궁녀들은 궁궐 뒤편산에 묻혔습니다. 비석도 없고 이름도 없는 무덤. 그저 궁녀묘라는 표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족도 몰랐습니다. 궁녀가 죽으면 궁에서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졌을 뿐입니다. 한 궁녀의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이 죽었다. 그녀의 이름도 모른다. 내일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 나도 이렇게 이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보여주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궁녀는 이름 없이 살다가 이름 없이 죽었다고. 자살하거나 병으로 죽거나 어떻게 죽든 그들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역사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궁궐 뒤편산에 묻힐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 인간의 삶이 이렇게 쉽게 지워져도 되는가? 시스템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가?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권력은 사람의 목숨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고통받다 죽어간 사람들의 비극을. 이것이 6번째 장면이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궁녀들의 이야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1910년 대한제국 멸망. 궁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500년 동안 이어져 온 궁녀 제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궁녀들은 궁을 나왔습니다. 30년, 40년, 50년을 궁에서 보낸 할머니들. 그들은 세상으로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1920년대 한 신문 기자가 옛 궁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증언. 70세 할머니 12세의 입궁에 58년간 궁녀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냐고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언. 65세 할머니 10세의 입궁에 55년간 궁녀로 살았습니다. 궁에서 나온 뒤에도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곤장 맞는 꿈, 쫓겨나는 꿈, 죽는 꿈. 궁은 끝났지만 제 마음속 궁은 아직도 계속됩니다. 세 번째 증언. 68세 할머니 8세의 입궁에 60년간 궁녀로 살았습니다. 제 평생 소원이 뭐냐고요? 단 하루만이라도 마음껏 웃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에서는 웃을 수 없었어요. 웃으면 혼났으니까요. 이제 궁이 사라졌지만 저는 어떻게 웃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증언. 75세 할머니 15세의 입궁에 60년간 궁녀로 살았고 지밀상궁까지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지밀상궁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뭘 얻었나요?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남은 건 늙은 몸뚱이와 악몽뿐입니다. 다섯 번째 증언. 62세 할머니 11세의 입궁에 51년간 궁녀로 살았습니다. 후회하냐고요? 매일 후회합니다. 왜 그날 궁에 들어갔을까?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이들의 증언은 한결같았습니다. 고통, 후회, 절망.
그리고 끝까지 남은 트라우마. 1930년대 일제강점기. 옛 궁녀들은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궁에서 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많은 궁녀들이 빈민가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죽었습니다. 한 사회사업가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옛 궁녀들을 방문했다. 대부분 혼자 살고 있었다. 방 한 칸짜리 판잣집에서 쌀 한 톨 없이 그들은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1940년대 태평양 전쟁. 일본은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했습니다. 옛 궁녀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70세가 넘은 할머니들이 군수 공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과로로 죽었습니다. 1945년 해방. 살아남은 궁녀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미 죽었거나 너무 늙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마지막 궁녀들이 죽어갔습니다. 폭격으로, 굶주림으로, 병으로. 1960년대 마지막 생존 궁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80세가 넘은 할머니.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궁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곧 나도 죽을 겁니다. 그러면 궁녀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지겠죠.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2년 뒤 죽었습니다. 그렇게 궁녀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기록 속에, 증언 속에, 무덤 속에. 창덕궁 뒤편산에는 지금도 궁녀묘가 남아 있습니다. 이름 없는 수백 개의 무덤. 그곳에는 한 시대를 살다 간 여인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12세에 들어와 70세에 죽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다가 죽었습니다. 누군가는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살아남아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들 모두가 궁녀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살아야 했던 여인들.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렸던 여인들. 꿈이 아니라 절망만 허락됐던 여인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싶었고, 웃고 싶었고, 자유롭고 싶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살아남은 궁녀들의 증언을 떠올려 보세요.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악몽은 아직도 계속된다. 어떻게 웃는지 잊어버렸다. 기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궁녀는 평생 고통받았고 죽어서도 고통받았다고. 그들의 트라우마는 궁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해방이 된 뒤에도 죽는 순간까지 그들은 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시스템은 정당한가? 그 시스템 속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패자의 고통도 있다는 사실을. 궁녀들은 역사에서 잊혀졌지만 그들의 삶은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이것이 7번째 장면이 남기는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는 7가지 장면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의미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장면을 통해 한 시대 여인들의 삶이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혔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강제 입궁, 이름 박탈, 잔인한 규율, 금지된 사랑, 생존을 위한 암투, 희미한 희망, 그리고 비극적 죽음. 각기 다른 순간처럼 보였던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서서히 연결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당시 기록들은 이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결과였음을 보여줍니다. 궁녀 등록의 표현처럼 한번 궁에 들면
평생 나갈 수 없다는 진실은 7가지 사건 모두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선택들은 단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한 시대 전체가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역사는 먼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억압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권력이 약자를 짓밟을 때 우리는 침묵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스템은 사람을 쉽게 파괴할 수 있지만 사람의 기억과 증언은 시스템을 넘어 남는다. 이 선언은 과거에만 머무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변화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7개의 장면을 다시 되짚어 봅시다. 첫째, 강제 입궁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린 소녀들이 선택권 없이 궁으로 끌려갔고 이름마저 빼앗겼다는 사실을. 둘째, 철저한 계급과 규율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200가지 규칙과 하루 17시간 노동, 그리고 잔인한 형벌이 일상이었다는 현실을. 셋째, 금지된 사랑에서 우리는 느꼈습니다. 사랑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죄였다는 비극을. 넷째, 궁중 암투에서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동료를 배신하고 친구를 고자질해야 했던 극한 경쟁을. 다섯째, 희미한 희망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승은도 출궁도 모두 도달할 수 없는 허상이었다는 절망을. 여섯째, 극단적 선택에서 우리는 슬퍼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인들의 비극을. 일곱째,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에서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증언을 남긴 할머니들의 용기와 트라우마를. 이 7가지 장면은 서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수만 명의 여인들이 이 시스템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지만 그들의 고통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12세 소녀가 궁에 끌려가며 이름을 빼앗기는 순간이었나요? 사랑하다가 곤장을 맞고 유배되는 젊은 궁녀의 모습이었나요? 아니면 70세가 넘어서도 악몽에 시달리는 할머니의 증언이었나요? 어떤 장면이든 그 장면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해석이 이 역사를 더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 다루고 싶은 다른 역사 속 인물이나 사건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역사를 다시 읽어가 보겠습니다. 역사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궁녀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겪은 억압과 폭력이 오늘날에도 다른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지 묻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도구로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권력이 약자를 침묵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목소리를 낼 것인가? 궁녀들은 그들의 시대에 답을 찾지 못했지만 우리는 오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시대의 숨결을 함께 만나러 가요.